꺼져. 이거 뭐 또 보니까 뭐 김호중 신의 뭐 문파 분노 폭발, 우리 경수 무죄 집회,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시킨 건 정치 보복이 아닌가? 가짜 단식 국회 농성 자한당 응징 취재 5시간 국민조롱 최교일 억울해 이건 음모야 해견 뒤 백브리핑에선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동네 골목 먼저 손석희 의혹 진실의 열쇠는 김명수 대법원장 현재 처한 상황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또 뭐야 최계열 박종철 해외에 나가면 활약이 눈부신 외구당 의원들 사법적회 청산 집회 대법원 현장 생중계 요즘은 저런 개인 방송들이 발달해서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예, 뭐 그냥 뭐 이탄희 판사 이런 얘기 나오고 예, 보죠. 보고 다음에 6번이죠. 여기 다 여기 받고 지금까지요. 자, 형사소송법에 한 번 더 이미 이제 우리가 했던 건데 한번 정리만 하죠. 형사소송법에는 그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의 무죄 추정도 규정하고 있고 증거 재판주의도 되어 있고 그 증거에 의해서 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증거 없으면 설령 심정이 들더라도 그거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고 위법 수집 배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다 그런 증거를 사용 못한다. 제가 가끔 뉴스도 나오거든요. 아니 누가 뭐 몰래 그거 녹음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한 거다. 저거는 본인 모르게 한 것이다. 해가지고 따라서 저거를 불법적으로 증거 모집하겠으니까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들 하고 그래요. 민사에서는 저런 거 그런 문제가 안 삼는데 형사에서는 좀 까다롭게 따집니다. 불법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형사에서는. 증거 능력이란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증거 능력이라고 불러요. 형사에서는 어떤 일정한 어떤 방식이나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만 그 재판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또 이제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여기 뭐 법에 관한 거라서 좀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만큼 피고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것을 뭐 독과 독수 이론해 가지고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또 2차적으로 생기는 증거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이론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이 직접 뭐 녹음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허용하지 우리나라 법은요. 제3자가 하면 안 되지만도 본인이 직접 이용해가지고 그런 증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있죠. 어쨌든 간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했다든지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법을 근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증거를 만들고 그런 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해요. 판례상은 실질 필요에 의해서 인정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위법 잘못 모집된 증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설령 그것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불법으로 만든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못한다 이런 법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 법 적용은 딱 부러지게 그러지 않고 그때마다 또 따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요. 자백
등 강제 등 자백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이미 봤고요. 불이익한 자백을 그러니까 불이익하게 자백이 상태에서 자백된 것도 인정 안 한다. 자백의 보관 법칙은 바꾸고요. 자백을 할 때는 자백 외에 다른 증거, 그러니까 좀 약한 증거라도 필요하다. 근데 저거는 이제 자백하는 경우에는 보강 증거가 만들어지는 건 어렵지 않다. 나오는 것은. 전문 증거와 증거 능력의 제한. 저 전문 증거란 것은요, 직접 그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전해 듣고 이렇게 내가 누구 말하는 걸 들었다 하고 하는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증거가 있거든요. 저걸 전문 증거라 그러는데 전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증거는 굉장히 엄격히 따져요. 형사에서는요. 왜냐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뭐 들었는 얘기이기 때문에 피고인 그걸 인정 못하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인정 못합니다. 그 사람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검사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람을 재판에다가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을 해가지고 직접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전문 증거에 관한 저 규정도 법에 엄청 까다롭게 복잡하게 무슨 말인지 복잡하게 막 적어 놨어요. 처음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막 복잡하게 그렇게 법조항이 그렇게 막 적혀 있어요. 진술의 임의성, 이거는 모든 것이 포함돼요. 임의적으로 진술 안 돼버리면 그 어떤 다른 조건을 갖추어도 자유의사에 의해서 진술하는 거죠. 죄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 왔는데요. 결론하기 전에 요것도 한 가지 보죠. 요 이유 때문에 무죄가 나는 것이 지장을 받고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요 이유 때문에 무죄가 잘 안 나는 이유 중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법에는 보면요. 유죄를 할 때는 죄를 인정할 때는 범죄의 사실, 그리고 증거, 어떤 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다 적도록 되어 있어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다 적도록 되어 있고 판결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증거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리고 어떤 법 몇 조에 의해서 이걸 위반된다. 뭐 이런 말을 다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죄인 경우에는 그게 필요 없이 그냥 증거가 없어 무죄입니다. 무죄이다. 끝이에요. 그런 말을 법에서는 구질구질한 말을 무죄인 이유를 자세히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런 거는 법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해 보니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했는 건 사실인데 이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하는데 이제 앞에 범죄로 되지 않느냐 저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증거가 없어서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 없다 뭐 이래서 무죄인데 그러니까 무죄를 할 때는 굳이 판사가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도록 알아도 되도록 법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없을 때는 그냥 판결로 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죄일 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이 자기가 죄를 인정될 때 내가 뭐 때문에 죄를 인정되는지를 자세히 알게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뭐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런 것을 판결문에 다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근데 무죄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은 검사가 보는데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피고인이 보는데 그 편리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법 현실은 저거와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수십 년을요. 그러니까 법 규정과 반대라 그랬죠. 이유의 기재의 전도. 그러니까 유죄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기는 적어요. 적기는 적는데 많아봐야 뭐 그냥 A4 용지로 뭐 석 장, 넉 장 보통 그 정도예요. 좀 길어지면 뭐 한 10장 이내고 그래도 길어져도 심한 경우에는 뭐 2장으로 끝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짧은 경우에는 뭐 석 장, 넉 장 보통 길어봐야 10장 이내고. 근데 무죄인 경우에는요, 유죄인 경우보다도 A4 용지를 페이지 수수가 분량이 보통 막 5배, 10배 돼요. 보통 뭐 10장 넘고, 뭐 또 정치적 사건이라도 복잡한 사건들은 막 50장도 가고, 심지어는 얇은 책 한 권 정도 분량까지 나와요. 온갖 무죄를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하나하나 배척을 하는, 하나하나 온갖 이유를 다 달아요.
이 부분도 이래서 인정 안 되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또 이 부분은 또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고 뭐 검사 주장은 이렇고 피고인 측 주장은 이렇고 변호사 주장은 어떻고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100장씩도 나오고 이런 심한 경우에.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하는 일 중에서 판결문 쓰는 것이 판사 일 중에서 가장 부담이 커요. 판결문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거든. 논리적으로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충분히 설득력 가져야 되고 정치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판결문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의 작품이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뭐 상급심에서도 보고 어쨌든 영원히 또 판결문은 영원히 법원에서 보완을 하거든요. 다른 기록 내용들은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검찰에서 보완하는데 그때 그만큼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 쓰는데 부담이 그만큼 큰 거예요. 판결문 쓴다고 판사들이 막 일요일 날도 막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예요. 판결문을 항상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무죄 하나 판결문 쓰려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유죄 판결은 뭐 10개 쓰는 이상으로 그 시간이 걸리고 힘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건에 따라서 미묘할 때는 판사도 그런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봐야 돼요. 에이, 이거는 무죄지 유죄인지 좀 애매한데, 무죄 판결 쓰려니까 이 사건이 엄청 복잡해가지고 내가 막 일요일이고 뭐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하루 종일 일 하나 쓴다고 내가 그걸 매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오거든요. 그래서 유죄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형을 최대한 낮게 하고 이렇게 반드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그런 판사 숫자도 많이 늘리고 뭐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바꿔야 돼요. 법 규정하고 반대되는 것을 수십 년 이게 해오고 있으니 이런데도 법조계 세계에서는 변호사고 법학 교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이거 문제 안 삼아요. 이게 이제 후진 현상이에요. 법 규정하고 왜 반대를 하느냐고 당신들은 따져야 되는데 수십 년인데도 이거 문제 안 삼아요. 그냥 관행으로 그냥 홀로 있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건 참고로 얘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죠. 이제 제형 법정주의 이제 있고 그러니까 죄를 물을 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규정이 없으면 설령 그 사람이 그런 어떤 행위를 해도 죄라고 볼 수 있는 상식적으로 저거는 뭔가 죄를 짓는 행위를 했다 싶어도 그거 처벌 못 한다 그랬고 이제 여기서 중심은 증거재판주의인데 그러면 이 형사에서는 증거재판주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런 증거를 인정할 이런 증거재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 명백한 증거를 있어야 그 유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의심스럽고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죄를 선고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으로 이제 증거와 심정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할 때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두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는 딱 부러지지 않아요. 엄격한 증거의 경우에. 애매하고 이런데, 심정상은 판사가 보니까 그 죄에 해당되는 것을 뭔가 했는 것 같아, 느낌상. 아무래도 그런 강하게 들어.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증거는 애매하고, 법의 취지에 봐서는 이걸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 서로가 얘기가 틀리고 직접 증거도 아니고 전부 어떤 정황 증거고 정황 증거도 그것도 확실하게 이게 법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 강한 어떤 분명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런 경우는 무죄를 선고해야 돼요 선고를 하고 나서 이제 판사가 자기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피고인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찬성 반대가 이렇게 격렬하게 갈리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 현재 이 사건 이런 사건이잖아. 현재 사건에 이 두 사람 사건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심정상은 이런저런 걸 봐가지고 통상 뭔가 그런 행위를 했는가 지금 심정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거는 없다.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그 심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설시를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노골적인 뭐 불만 뭐 요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격심한 어떤 서로 이런 것들을 조금 그거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판사나 이런 법을 하는 사람도 법 철학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어떤 시민에게 어떤 사법 서비스를 조금 오해를 최대한 줄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도 그렇게 충분히 뭐 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떤 그냥 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사건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번 사건에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법에서 이제 그 한나라당이나 저쪽 입장에 볼 때는 무죄가 아니고 뭐 유죄 때리고 이런 것들이 옳다 이렇게 하겠지만도 또 상대방은 또 이쪽 민주당 쪽은 또 무죄다고 자기 진영 논리로 가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법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면 냉정히 생각하면 일단 그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거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아니었는 것 같은데 그랬으니까 무죄를 일단 선고하고 그 대신에 검사 항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특별 검사든 일반 검사든 다시 그 입증을 최대한 해가지고 설득을 최대하든지 해가지고 항소심에다가 다시 유죄로 번복되도록 이런 식으로 가는 길로 남겨두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두 가지예요. 구속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고요. 유죄를 인정한 것도 법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판결 기록을 다 안 봐가지고 뭐 100% 이렇게 뭐 장담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법 취지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그 진영 논리로 그쪽 주장을 주관적으로 강하게 할 상황인데 법 취지에도 지금 안 맞고 이러니까 막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양석태 퀴즈다 그러고 무슨 사법적 패들이 감히 반격에 나섰다. 촛불 뭐 세력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안희정 씨 사건은 조금 애매해요. 그게요. 김지은 씨입니까? 그 사건은 어떤 미투 사건도 있었고 성범죄에 있어서 그거 보면 심리적 무슨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심리적으로 그거 굴복된 상태가 있는 경우에 어떤 상하 관계에 지시하고 이렇게 따라야 될 그런 입장에서 단체 내에서 그러는 사람들 이 위치라든지 뭐 성적 그루밍이 뭐 이런 이상한 우리나라에서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용어가 지금 안희정 사건으로 그 용어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외국 선진국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희정 그 사건 1심 판결문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가 봐요. 그런 용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는데 그 지위 관계 때문에 강압적으로 한 거와 같이 법적 평가를 가치 평가를 해서 죄를 인정되는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뭐 나라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거든. 안희정 사건의 정식으로 이게 지금 1심 판사는 그 부분까지 판결문에 나왔었어요. 내가 내 기억에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것까지 다 고려하더라도 김지은 씨 태도라든지 모든 걸 봐가지고는 안희정 씨에게 강제에 의한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을 났거든요. 2심은 또 반대로 또 그랬고 그 부분을 안희정 씨의 어떤 심리 이런 부분을 최대한 또 반영을 했고 서로가 다르게 입장했는데 그래서 저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 나라의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일반의 인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하고 결부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의식도 없이 그냥 행동해왔는데 그 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담론도 형성 안 돼 있고 잘 모르는 상태에 적용해버리면 불이탈을 입어요.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도 못하고 한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도 뭐 죄가 인정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사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좀 더 선진적인 좋은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판단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안희정 씨 사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투를 거치면서 여성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인식을 많이 바꾸긴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정착하고 한 10년씩 20년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일반 시민에게 정착되고 하는 거고 또 안희정 씨 사건이 그 일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벌써 그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안희정 씨 사건이 그렇게 명백히 그렇게 심리적 어떤 위축 상태를 완전히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2심에서는 그리고 1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그동안 관행이라든지 어떤 우리 법에서 그거 인정하는 그런 어떤 판례라든지 어떤 법적 어떤 판단 기준 거기에 부합하도록 했는 것 같고 2심은 우리 사회의 법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2심은 조금 어떤 판결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같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애매하네. 대법원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사회 정책적인 어떤 사회적인 선도적인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성격이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또 2심을 손들어 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기존의 판례라든지 기존의 우리 어떤 법관념, 법감정 이런 거 비해 가지고 우리 1심이 맞죠. 아직까지는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할지는 장담 못 하겠어요. 그리고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어느 쪽으로 쉽게 얘기하기가 참 난감해요. 또 더군다나 또 요즘은 펜스룰 그런 거 있잖아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요즘 남자들이 요즘 여자들하고 같이 회식하는 자리도 가가지고 잘 안 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하도 그러니까 남자들도 반발도 심하고 이런 거예요. 너무 이래 보니까 그리고 안희정 씨 전 사건은 굉장히 그 네티즌이나 특히 여자들까지도 이렇게 안희정 씨가 어쨌든 윤리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지만도 저것을 강제했다는 것은 무리다 하고 김지은 씨 쪽에 대해서 오히려 좀 비난해가지고 2차 피해 이런 말 나오고 그랬죠. 여자가 무슨 결혼하는 경험도 있고 충분히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억지 아니냐, 이런 얘기들, 여성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안희정 씨를 인간적으로 조금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워낙 김지현 씨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 사람 개인 말만, 증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고, 개인 말만 있다 보니까, JTBC인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심은 일관성이 있었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된 상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2심은 안희정 씨가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하 관계에 가지고 어떤 통제된다든지 지시를 받는다든지 자기 멋대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그 여자 쪽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 시대 상황이나 그 나라의 어떤 인식, 국민들의 인식 이런 거하고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또 더군다나 또 심한 경우에는 여자 쪽에서 무슨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지위를 가기 위해서 그 상관에게 그 어떤 성적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보다도 거부를 덜 하고 이랬을 때는 그러면 법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보호 안 하고 그냥 배척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어떤 누구로부터 어떤 잘 보여가지고 상관에게 그 지시를 잘 받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현재 자리를 조금 잘 유지하고 좀 더 좋은 자리 가고 누구나 인간은 좋은 자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여성은 또 사회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에 대한 판단해야 되냐 이런 게 또 좀 더 선진적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부분은 과거에 그 당시에 미투 한참 있고 나서 글을 조금 어디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런 안희정 씨 사건 있고 나서도 또 글을 좀 써놓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미투 이 부분은 워낙 조심스러워가지고 함부로 이게 유튜브에서 하기가 그런데 제가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맞든 안 맞든 제 개인 견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로 한번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봐가면서 올려보든가 해야 되겠네. 그냥 써놓은 것을 그냥 읽는 정도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 미투 이 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어요. 남자들에게 엄청 불편해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회의 어떤 혁명적인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그 여성의 성적 그것을 무슨 조롱감, 무슨 농담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성적 그거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걸 당연하듯이 생각한 것이 이제 이번에 그 미투 작년에 그 계기를 통해서 많은 인식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계기였는 건 맞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그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 미투 바람을 확 부니까 자기는 억울한데도 그것을 주장할 그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한마디 하면 뭐 벌떼같이 막 공격하고 막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확 불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사회가 이제 진화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사회 운동이었는 건 맞죠.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무죄를 하고 법정 구속도 하지 말고 단지 항소심에서 한 번 더 재판 받게 하고 그럼 검사가 다시 입증하게 하고 그게 맞았는 것 같아요. 취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이제 이게 달았어요. 그거 뭐 인류사적 법철학적으로 이런 걸 하면 이런 것을 좀 이해하면 좀 도움 될 거다 이런 얘기고. 예, 고맙습니다. 예.